구호기사단 천년의 서사시 9번째 136페이지 한종수 지음.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경계선에서 천년간 싸워온 기사들의 이야기. 자유문고. 지은이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롯데관광과 한국토지공사, 세종시 도시재생센터에서 근무했다. 어릴 때부터 거의 모든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졌지만 전쟁사와 지중해 세계의 역사에 매료되었다. 가톨릭 신자로 청년 성서 모임을 하면서 가톨릭의 역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구호기사단 천년의 서사시는 새 관심사의 접점에서 탄생한 것이다. 새 관심사의 접점이라는 것은 전쟁사, 지중해, 가톨릭. 빨간 책방에 소개되었던 스테디셀러, 강남의 탄생을 비롯하여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걷다, 세상을 만든 여행자들, 라면의 재발견, 제갈량과 한니발 두 남자 이야기, 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미 해병대 이야기, 이스라엘 국방군 제7기갑 여단사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내놓았다. 역서로는 황관 이야기, 영락제 화해 질서의 완성,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가 있다. (586페이지) 이 책의 발간에 함께한 사람들: 어청, 이재찬, 박진영, 이소민, 김희정, 김태형, 윤미란, 이정수, 류정재, 최영란, 이석현, 홍경기, 이혜진, 홍석준, 안세홍, 곽종훈, 정미화, 조정재, 김형민, 안세홍, 조찬형, 민경진, 박미정, 문성학, 정승원, 배주식, 윤창민. (136페이지) 하지만 양구는 다 우수하고 강력한 지휘관이 없어 우위를 점하지 못했고 11월 들어서는 홍수가 나서 양쪽 군대 모두 물속에 허우적거리는 신세가 되었고 전염병까지 돌아 적지 않은 병사들이 쓰러졌다. 이런 식으로 1218년이 가고 1219년으로 해가 바뀌었다. 2월 초 갑자기 알-카밀이 카이로에서 일어난 내부 쿠데타로 인해 진영을 비워야 하는 돌발 사태가 일어났다. 이 행운 덕분에 십자군은 많은 전리품을 획득했으면 물론이고 다미에타를 완전히 포위할 수 있게 되었다. 궁지에 몰려 아들 알-마수드의 영지인 예멘으로 향할까를 고민하던 알-카밀에게 구원의 손길이 찾아왔다. 시리아를 통치하는 동생이 지원군을 보내준 것이었다. 알-카밀은 그 덕분에 겨우 반란을 진압하였다. 8월 29일 십자군은 알-카밀의 군대에 우발적인 공격을 가했는데 지휘부조차 알지 못했다고 한다. 십자군은 알-카밀의 반격을 받고 괴멸 직전의 위기에 몰렸지만 장 1세와 구호기사단과 성전기사단이 필사적으로 맞서 싸워 가까스로 전멸을 면하였다. 여기서 구호기사단의 이름은 다시 높아졌다. 이 전투 이후 임시 휴전이 성사되었다. 알-카밀은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다미에타가 함락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프리드리 2세의 대군이 올 것이고 그곳을 기반으로 해 이집트 정복에 나설 것으로 확신하였다. 물론 그것을 반드시 막아야 했기에 십자군에게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하였다. 그 제안의 골자는 십자군이 이집트에서 철수하면 케라크 등 요르단 동쪽 땅을 제외한
옛 예루살렘 왕국의 땅을 통째로 넘겨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요르단 동쪽에 대해서는 연간 5만 베산트의 임차료를 낼 것이며 30년간의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장 1세와 구호 기사단은 제안에 찬성했지만 성전 기사단은 동쪽의 요새가 없으면 예루살렘 방어가 곤란하며 강화 조약은 쉽게 깨지기 마련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이와 달리 5차 십자군 전쟁 기간 내내 구호 기사단은 알-카밀의 제안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이어서 십자군 내부에서는 알-카밀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심하는 자들까지 나왔다. 하지만 교황 호노리우스 3세의 지지로 더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곧 프리드리 2세의 대군이 올 것이며 이집트 정복이 목전에 왔다고 확신한 알바노 초기경도 이에 동조하였다. 하지만 알-카밀의 제안은 십자군의 내분을 가져왔고 일부는 유럽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반대로 알-카밀은 이집트와 시리아를 연결하는 확실한 연결선인 요르단강 동쪽을 십자군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다. 이슬람 측은 십자군이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확신하여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어 버리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미에타의 포위는 계속되었다. 물론 알-카밀 측에서도 포위를 방관하고 있지는 않아서 해군을 이용하여 보급로 방해해 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포위를 풀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 5월에는 오스트리아 공작 레오폴드 6세가 1년 반의 의무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긴 포위로 다미에타 내부는 말 그대로 참상 그 자체였다. 8월에는 알-카밀을 만나 개종시키겠다며 성 프란체스코가 이집트로 와서 면담까지 했지만 실패하고 십자군 전쟁사의 해프닝으로 역사에 남았다. 가을이 되자 다시 나일강이 범람하였고 전염병이 퍼져 가뜩이나 기아에 시달리는 다미에타 주민들이 픽픽 쓰러지면서 도시는 생지옥이 되었다. 10월에 이르면서 다미에타는 수비용 탑에 경비병을 세울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알-카밀이 마지막으로 보낸 식량마저 십자군에게 빼앗기자 그는 다미에타를 완전히 포기하고 카이로 쪽으로 병력을 철수시켰다. 11월 4일 십자군은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도시에 입성했는데 6만 명의 주민 중 1만 명 정도만 살아있었고 그들도 거의 빈사 상태였다. 생존자들은 대부분 몸값을 치른 방법으로 도시를 떠났다. 십자군은 고아들을 돌보고 세례를 베풀었지만 대부분은 얼마 못 가 죽고 말았다. 도시 정리에만 몇 주가 걸렸는데 당연히 식량은 남아있을 리 없었지만 오히려 금은 보화는 있었기에 이를 두고 아군끼리 칼부림까지 일어났다. 구호 기사단이 이 악유 다툼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주대를 부린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조직의 특성상 방역 작업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결국 알바노 초기경이 중재에 나서 도시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각 세력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이고 다미에타의 통치를 누가 맡아야 하는 문제를 두고 장 1세와 알바노 초기경이 대립하였다. 초기경은 십자군이 정복한 영토는 교황청이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향후의 관리와 방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가 없었다. 다미에타는 현지 세력인 장 1세의 예루살렘 왕국이 관할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십자군은 11월 23일 남하하여 티니스를 무혈 점령하였다. 139페이지 도표 다미에타에 입성하는 십자군
허무한 패전 139페이지. 알카밀은 만수라를 요새화하기 시작하면서 카이로 방어에 나섰다. 그리고 시리아를 맡긴 동생 알무아잠에게 예루살렘 왕국을 공격하도록 했는데 카이사랴가 그 표적이 되어 심하게 약탈당했다. 장 1세는 아크레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자 그나마 중심을 잡아주던 지휘관이 사라져버렸고 십자군은 1200년 한 해 동안 다미에타에서 풍요로운 이집트의 풍물과 쾌락에 빠져 무익한 시간을 보내고 말았다. 명목상으로는 알비노 추기경이 최고 지휘관이었지만 기사와 병사들은 전쟁에 문외한인 그의 지휘를 받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해 11월 22일 프리드리 2세가 드디어 정식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제위에 올랐다. 그는 자신의 서약을 재확인하고 국내 정세를 안정시킨 다음 내년 8월에 출정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리고 휴하에 있는 바이에른 공작 루트비 1세가 지휘하는 선발대를 먼저 보냈다. 십자군은 그를 지휘관으로 초대하였다. 이제 5차 십자군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루트비 1세는 프리드리 2세로부터 카이로 정복 같은 과도한 작전은 하지 말 것이며 자신이 없는 동안에는 강화 조약을 맺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지에 와서 1년이 넘는 평화 속에 나태함에 빠진 십자군을 보니 전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육군의 절반 이상과 함대의 일부를 동원해서 만수라를 공격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1221년 6월 십자군의 선발대는 만수라를 향해 진군을 시작하여 적당한 지점에 진을 치고 공격을 준비하였다. 당시 장 1세는 본토에 있었는데 교황의 칠책을 받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공격을 반대하고 프리드리 2세의 도착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알바노 추기경이 파문까지 들먹이며 반대하였다. 그 사이 임시 방어물밖에 없었던 만수라는 튼튼한 요새로 변신해 있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여유가 없던 알카밀은 다시 강화를 제안했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반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십자군의 순회들과 예루살렘 왕국에 사는 그리스도 교도들은 대부분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대세가 되었다. 하지만 알바노 추기경이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곧 프리드리 2세가 대군을 거느리고 올 것이니 그가 오기 전까지 카이로와의 거리를 최대한 줄여놓아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강화를 받아들일 권한이 없던 루트비 1세도 그 주장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 7월 17일 십자군의 주력은 진군을 시작하여 일주일 후 만수라 인근에 도착하였다. 일설에 의하면 그들의 병력은 5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물론 다미에타에도 수비병이 남았는데 주로 남진을 반대한 예루살렘 왕국의 귀족들이었다. 알바노는 나일강과 지류 사이에 위치한 쐐기 모양의 땅에 진영을 설치하라고 명하였다. 이슬람 측의 수공을 우려한 장 1세가 반대했지만 듣지 않았다. 그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문제가 해결되어 알카밀의 동생 아슈라프가 이집트에 있는 형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아시아의 대군이 이집트로 가서 현지의 군대와 합세하여 십자군을 포위해버렸다. 보급로가 차단되면서 군량이 바닥나버렸고 알바노 추기경은 북쪽으로 포위를 돌파하라고 명령하였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이슬람군은 다미에라로 가는 길목에서 그들을 기다리지 않았다. 알카밀에게는 하늘의 도움이라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 그해 나일강의 저수량은 유난히 많았고 댐에 저수한 물을 다미에타 쪽으로 터뜨려 버린 것이었다.
이 가공할 수공으로 십자군은 심각한 타격을 입어 카이로 공격은 물론이고 다미에타 후퇴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이슬람군이 추격해왔지만 다행히 장 1세가 이끄는 예루살렘 왕국의 근위대와 두 기사단의 분투로 다미에타 철수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기동력이 부족한 보병의 상당수는 포로가 되었다. 더 큰 문제는 다미에타까지 침수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십자군은 전해를 상실했고 알카밀은 식량을 보내면서 세 번째 강화를 제의하였다. 이번에는 예루살렘 반환이 빠지고 이집트 철수와 8년간의 강화가 주된 내용이었다. 십자군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알카밀의 측근들은 여세를 몰아 십자군을 전멸시키자고 주장했지만 그는 프리드리 2세 대군이 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에 강화를 체결하였다. 쌍방의 포로들은 석방되었고 이렇게 5차 십자군은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결과론이지만 알카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했지만 때는 늦고 말았다. 십자군 전문가 토마스 메드는 5차 십자군의 실패를 이렇게 표현하였다. 환상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순간이 굴욕적인 패배로 끝났다. 142페이지 프리드리 2세와 6차 십자군 5차 십자군의 실패는 현지는 물론 유럽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비난은 알바너 추기경과 6년 동안이나 원정을 계속 늦춘 프리드리 2세에게 향하였다. 특히 유럽으로 돌아온 십자군은 오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의 발목만 묶은 프리드리 2세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황 호노리우스 3세의 생각과 같았다. 5차 십자군이 실패로 들어간 1221년 11월 19일 젊은 황제에게 연이은 지체를 질책하는 서한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교황 자신에 대한 자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된 이상 프리드리 2세는 교황을 직접 만나 제국 내부의 사정으로 출정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며 대규모 십자군을 이끌고 출정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출발 날짜는 1225년 6월 24일로 결정되었다. 1224년 8월 말 몬터규 총장은 유럽을 순방했는데 조직의 특성상 살레르노의 학교도 방문하였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프리드리 2세가 그를 시칠리아로 불러 우트르메르의 상황을 들었다. 그리고 다음 해 봄에는 역시 유럽에 와 있던 독일 기사단 총장을 만나 담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들의 대화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번에는 출정이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독일 제후들의 비협조로 충분한 병력이 모이지 않아 다시 무산되고 말았다. 참고 참았던 호노리우스 3세도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 파문이 현실화되기에 이르자 황제의 교황과의 회담을 청하였다. 황제는 교황과의 회담을 청하였다. 1225년 7월 25일 산제르미노에서 만난 황제와 교황은 좀 더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프리드리 2세는 1227년 8월 15일에 대규모 십자군을 이끌고 출정하며 2년 동안 싸우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과 총대주교 독일 기사단에게 약 3톤의 황금을 담보로 맡기기로 하였다. 이 황금은 황제가 아크레에 도착하면 반환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몰수되었다. 또한 산제르미노 조약 중 한 조항이라도 어기면 바로 파문당하게 되었다. 이 조약에 서명한 프리드리 2세는 원정 준비를 위해 독일로 돌아갔다.
프리드리 이제가 십자군 원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조건이 그 해가 가기 전에 생겨났다. 프리드리 이제의 인물화, 제국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같이 그려져 있다. 그는 1222년 6월 상처를 하여 공식적으로는 허랍이었는데 1225년 11월에 장 1세와 마리아의 딸인 이사벨, 열란데라고도 한다. 이사벨과 결혼하여 예루살렘의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던 것이다. 마리아는 1211년 이사벨을 낳고 그러면 출산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장 1세가 10년이 넘도록 젖먹이 딸의 후견인 자격으로 왕국을 다스렸지만 이로써 권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 프리드리 2세는 대관식을 성묘 교회에서 열고자 했기에 원정 준비에 더 열을 올렸다. 그런데 다음 해에 알카밀이 값진 선물을 든 사슬을 보냈다. 1227년 1월, 물론 비밀리에 이루어진 이 회담에서 이슬람 측 사절의 이름은 파흐르 앗딘이라는 황제와 그의 동년배인 에미르였다. 파흐르 앗딘은 프리드리 2세에게 매료되었다. 사실 프리드리히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이 공존하는 시칠리아에서 성장하면서 당시에는 선진적이었던 이슬람 문화에 심취하여 아랍어에도 능통한 중세인답지 않은 황제였다. 파흐르 앗딘과 통역 없이 아랍어로 대화를 나눴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 역시 프리드리 2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친한 친구가 되었다. 심지어 황제는 그를 기사로 봉하기까지 하였다. 물론 파흐르 앗딘은 귀한 보물을 가져왔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선물이 있었다. 바로 예루살렘의 반환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알카밀이 먼저 예루살렘을 내주겠다고 제안한 이유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역시 내부 사정이었다. 이집트를 지배하는 알카밀은 시리아를 동생 알무아잠에게 맡겼는데 원래 둘의 사이는 좋은 편이었다. 하지만 휴하, 에미르트의 생각은 달랐고 점차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동생이 적이 되었다고 확신한 알카밀은 프리드리 2세 원정을 막기 위해 예루살렘 반환이라는 카드를 던진 것이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바로 몽골의 중앙아시아 침략이었다. 이 때문에 콰레즘 제국이 멸망했고 다행히 그 당시에는 중동까지 몽골군이 오지는 않았지만 대비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앞뒤로 외적을 상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프리드리 2세 입장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영토 중에서도 가장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팔레르모의 주교 베라르도를 카이로의 특사로 보냈다. 물론 그는 최측근이었다. 하지만 프리드리 2세는 여기에만 매달리지는 않았다. 플랜 B와 C도 가동했던 것이다. 다마스쿠스에도 사절을 보내 더 매력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던 것이다. 하지만 알무아잠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가서 네 주인에게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칼뿐이라고 일러라. 젊은 황제는 5차 십자군의 실패를 거울 삼아 나일강의 얇은 수심에도 다닐 수 있는 배를 건조하는 등 전쟁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물론 플랜 B와 C를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카드는 알카밀과의 협상이었고 잘 될 수밖에 없을 듯하였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이 장난을 치면서 일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게 된다. 프리드리 2세와 파흐르 앗딘의 회담이 열린 지 2달 후 그토록 십자군을 팔았던 호노리우스 3세가 세상을 떠났다. 후임은 그레고리우스 9세로 신앙심이 깊었음 물론이고 박식하고 정력적인 인물이었다. 그리고 전임자보다 더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 역시
십자군의 출발과 성지 탈환을 간절히 원했으면 물론이다. 즉위하자마자 프리드리 2세에게 이번에도 출병하지 않는다면 파문해버리겠다는 경고를 담은 서신을 보냈다. 알카밀과의 협의가 완결되지 않았지만 우트르메르로 가서 알무아잠을 공격하면 예루살렘을 넘겨받는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국왕이기도 한 프리드리 2세로서는 실리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원정을 떠나야 했다. 프리드리 2세는 십자군을 그해 여름 이탈리아 남부에 집결시켰다. 그러나 전염병이 돌아 많은 병사들이 쓰러졌고 9월 8일에 일단 출항한 프리드리 2세 본인도 이 병에 걸리고 말았다. 죽음의 일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지중해를 건너가는 것은 당연히 무리였고 이탈리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는 독일 기사단 총장에게 갤리선 20척과 기사 800명을 주어 먼저 우트르메르로 보냈다. 그리고는 나폴리 근처의 온천 휴양지 포초올리로 가서 회복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 3월에 원정을 떠나겠다고 교황청에게 사절을 보냈다. 이전과는 달리 정말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었지만 워낙 프리드리 2세의 전과가 많았던 터라 그레고리오스 9세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결과는 파문이었다. 그럼에도 프리드리 2세는 교황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고 치료에만 전념하여 몸을 회복시켰다. 파문에도 불구하고 프리드리 2세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타격을 입지 않았다. 문제는 동쪽에서 일어났다. 갑자기 시리아의 주인인 알무아잠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의 죽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연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 알카밀이 시리아를 다시 차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자 예루살렘을 평화롭게 돌려받는다는 계획은 틀어질 확률이 높아졌다. 더구나 그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났다. 황비 열렌다의 죽음이었다. 그의 죽음은 산요결 때문이었는데 다행히 아들은 무사하였다. 찬루러 그 아이에게는 콜라드라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이제 예루살렘의 왕위는 콜라드에게 넘어갔고 후견인 자격이 된 프리드리 2세는 동쪽으로 출발하였다. 그가 이끈 병력은 전해에 보낸 기사들까지 포함해 4,000명 정도로 결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최정예였고 현지에 도착하면 새 기사단을 포함한 모든 십자군 병력이 그의 휴하에 들어올 것이었다. 더구나 시칠리아의 갤리선단과 나일강용 선박까지 구비하여 제노바 등 이탈리아 도시국가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파문된 황제라는 사실이었다. 프리드리 2세는 브린디시를 떠나 크레테와 로도스 섬을 거쳐 키프로스의 리마솔에 도착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리마솔은 구호 기사단의 근거지였다. 리마솔은 구호 기사단의 근거지였다. 프리드리 2세는 6주간이나 이곳에 머무르며 후방 기지 키프로스의 기반을 다졌는데 아쉽게도 기사단과 무엇을 의논했는지는 전해지지 않는다. 찝찝한 성도 탈환 148페이지 1228년 9월 7일 프리드리 2세는 드디어 아크레의 모습을 드러냈다. 십자군 역사상 처음으로 우트르메르에 발을 디딘 신성로마 제국 황제에게 현지 그리스도인들과 순례자들은 열광하지 않을 수 없었고 21년간 총장을 맡은 몬터교의 뒤를 이은 베르나르드 소시가 지휘하는 구호기사단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뒤따라 도착한 교황사절들이 들고 온 파문장은 분위기를 급속하게 냉각시켰다. 그 내용은 프리드리 2세는 파문된 자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특히 교황청 직속인 구호기사단과
성전기사단은 황제의 지위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두 기사단 내부에서는 경론이 오갔다. 원칙적으로는 교황의 명령에 따라야 했지만 십자군 국가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현 상황을 타파해야 하는데 프리드리히 2세의 힘이 절대적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들은 결국 황제의 편을 들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형식은 바뀌었다. 독일 기사단은 교황의 직속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총장인 헤르만 폰 절차가 총지휘관이 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물론 프리드리히제는 알카밀에게 밀사를 보내 예루살렘 반환을 추진하였다. 그러면 당시 알카밀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알카밀은 이집트가 아니라 동생 알무아잠이 죽어 무주공산이 된 시리아를 제압하기 위해서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나블루스에 있었다. 당시 그의 목표는 거의 달성 직전이었다. 사실 다른 동생인 알-아슈라프는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시리아를 독식하려는 형에게 반발하여 내전도 불사할 태세였지만 거의 해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알카밀의 입장은 복잡하였다. 프리드리 2세 예루살렘 반환을 들어주기도 안 들어주기도 애매했기 때문이다. 들어주지 않으면 시리아 집회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십자군과 전쟁을 치러야 했고, 들어주지 않으면, 두 번째는 들어준다면 이슬람 입장에서도 성지인 예루살렘을 내어주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면 물론이고 원리주의자가 많은 메소포타미아 쪽의 반발로 다 된 일이 망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알카밀의 선택은 시간 끌기였다. 사절에게 많은 선물을 안겨서 프리드리 2세에게 보내고 립 서비스를 아끼지 않는 한편 시리아를 완전히 팽정할 때까지 어떠한 확약을 하지 않으려 하였다. 실제로 두 제왕은 만나지 못한다. 알카밀의 사절단은 자연스럽게 십자군 관계자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회담은 통역 없이 아랍어로 진행되었고 서유럽 언어로는 당시에도 그 과정을 기록해두지 않은 듯하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아랍 측의 기록에는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파문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프리드리 2세를 지지하던 세력들은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점점 그의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프리드리 2세가 외교 활동에만 전념한 것은 아니었다. 성체의 신설과 보수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특히 독일 기사단의 성체 건설을 적극 지원해 주었던 것이다. 이로써 독일 기사단도 성체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그는 구호 기사단과 성전 기사단에서도 성체를 보수하려고 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 방면의 전문가인 서시 총장이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자 프리드리 이제도 알카밀의 지연작전을 눈치챘고 당장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강력한 무력 시위가 절실하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그는 서시 총장을 비롯한 십자군의 수뇌부들을 모아 회의를 열고 야파로 남아하여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자고 제의하였다. 구옥기사단을 비롯한 현지 십자군단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무력 시위는 바로 효과를 나타냈다. 알카밀에게 프리드리히 2세를 표면적으로나마 승리자로 만들어주고 자신은 부담스러운 6차 십자군을 해산시키는 타협안을 내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그리고 프리드리히 2세는 그것을 수락했고 정식 조약을 맺었다. 여기서 그리고 프리드리히 2세는 그것을 수락했고 정식 조약을 맺었다에 대한 해석 151페이지 알카밀이 프리드리히 2세에게 양보한 이유 중에는 그가 교황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프리드리히 2세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간접적이긴 하지만 교황에게 타격을 주는 셈이었다. 그러면 그 조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그 저약문은 현재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당시의 여러 기록들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루살렘 왕국과 아이유브 왕조는 10년간 평화를 지키고 알카밀은 예루살렘과 해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늘고 긴 통로와 그리스도교에서 중요시하는 성지인 나자렛, 베들레헴, 그리고 베이루트와 시돈을 양도한다는 것이 주 골자였다. 조건 없이 양쪽의 포로를 송환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십자군 전사들은 환호하였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십자군 전사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독소 조항이 가득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이슬람을 믿는 주민들은 집과 재산을 가지고 그대로 살 수 있었으며 성전산에 있는 알-아크사 사원을 비롯한 성지들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예루살렘의 3분의 1은 그대로 이슬람의 소유가 되는 셈이었다. 사실상 예루살렘의 3분의 1은 그대로 이슬람의 소유가 되는 셈이었다에 대한 해석 152페이지. 양쪽은 별도의 사법제도를 두어 각기 다른 종교를 믿는 신앙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제는 도로를 제외한 예루살렘 주위가 전부 이슬람의 땅이기에 그들이 마음을 바꾸어 공격을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예루살렘에는 성벽도 없었다. 더 위험한 조항도 있었다. 바로 예루살렘의 통치자인 프리드리히셰는 트리폴리나 안티오키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과 전쟁을 할 경우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리스도 교인들이 조약을 어긴다면 그들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종교기사단은 더 이상 성체를 지울 수 없다는 조항도 있었다. 조약의 내용을 알게 된 십자군과 예루살렘 왕국의 지도자들 중 상당수는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반발한 세력은 당연히 성전기사단이었다. 그들의 본부가 있던 성전산 일대가 여전히 이슬람 쪽에 남기 때문이었다. 예루살렘 대주교 제라르도 프리드리 2세를 비난하는 서신을 교황청에 보냈을 정도로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물론 전부 이 조약을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구호기사단이 대표적이었다. 서시 총장은 왕국 내 성체를 시찰하는 프리드리 2세를 비록 행렬의 맨 뒤였지만 계속 수행했었다. 서시 총장은 왕국 내 성체를 시찰하는 프리드리 2세를 비록 행렬의 맨 뒤였지만 계속 서시 총장은 프리드리 2세를 계속 수행했었다 하면 되네. 순례자들과 상인들도 환영했지만 이들의 지지만으로 교황청의 반대를 덮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프리드리 2세는 이런 여론에 신경을 쓰지 않는 굵은 신경을 지닌 인물이었다. 굵은 신경을 가져야 돼. 성체 시찰을 마친 프리드리 2세는 3월 17일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이슬람 시장 알-카우지는 열쇠를 그에게 넘겨주면서 양도식을 끝냈다. 프리드리 2세는 구호기사단의 옛 총장 관저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153페이지 그림 프리드리 2세와 알카밀. 알카밀은 터번 위에 왕관을 쓴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터번 위에 이게 터번인가? 그럼 이 사람이 알카밀이야? 알카밀. 프리드리 2세와 이게 프리드리 2세고 프리드리 2세 이거는 알카밀 터번이라 그러구나. 다음 날인 3월 18일 그는 아들을 대신하여 대관식을 올렸지만 대주교도 주교도 없어서 왕관을 직접 써야 했다. 어쨌든 그는 교황의 도움 없이도 예루살렘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다. 대관식 직후 열린 오전 회의에 서시 총장도 참석하여 황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프리들이 이제는 일주일 동안 이 성스러운 도시에 머물렀지만 여전히 파문은 풀리지 않았다.